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1장 또 중독 상담의 개념 및 정의에서 중독 상담의 기본 틀을 이제 좀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독이 무엇인지 또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중독의 분류와 평가로 이제 저희가 나아가게 됩니다. 2장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제 중독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평가하는 것일 겁니다. 누가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지, 또 행동에 중독되어 있는지, 중독의 심각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동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중독의 다양한 분류를 배우고 또 각 중독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내담자의 어떤 전체 상황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물질 중독의 세계로 들어가서 약물의 특성, 신체에 미치는 영향, DSM-5의 진단 기준 같은 것들을 좀 학습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행동 중독의 다양한 형태를 좀 탐색하고, 행동 중독이 왜 물질 중독만큼 심각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는 또 이제 실제 평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질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약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약물의 범주는 매우 좀 광범위한데요. 물질,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약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이란 항정신성 물질로서 기본적으로 뇌와 중추신경계에 작용합니다. 즉 사람의 지각이나 기분, 의식, 행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물의 범위가 불법 약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담배, 처방약, 즉 수면제라든지 항불안제 같은 것들, 또 그리고 불법 약물, 마리화나나 코케인, 메스암페타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물 문제의 정의도 좀 중요합니다. 약물의 사용의 부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약물이 이제 무엇인지 간단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약물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서, 사고, 판단력, 인지 및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사실 급격히 좀 변화하게 되겠죠. 불안감이 좀 사라질 수도 있고, 행복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좀 침체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 약물의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처방된 약물은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약물이라도 좀 오용, 남용된다라고 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로 쓰이는 이런 약물의 계열의 약물들은 좀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오남용하면 또 심각한 의존성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물의 문제는 약물의 사용이 부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독과 약물 사용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가끔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중독자는 그 술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 건강의 악화라든지 관계가 파괴된다든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이제 약물적인 특징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담자의 약물 사용 패턴이 실제로 중독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약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약물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항정신성 약물 물질들과 또 그 작용 방식, 또 임상적인 효과, 또 사용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한 분류를 어떤 제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주요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약물은 뭐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어떤 약물은 뭐 자극하기도 하고, 알코올과 뭐 진정제는 억제제에 가깝고, 또 코케인이나 뭐 암페타민 같은 것들은 좀 자극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약물들은 좀 환각성 또는 환각제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물은 의존성이 높고 또 어떤 약물은 낮게 되겠죠. 헤로인, 코케인 같은 뭐 것들은 좀 중독 위험이 좀 높은 반면에 뭐 대마초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대마초는 이제 브릿지 약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심한 약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의 약물 선택이 가진 위험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천연물 또 합성물로 구분하는 건데, 뭐 마리화나 담배, 알코올, 헤로인의 원료인 아편은 좀 천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반면에 메스암페타민이라든지 엑스타시라든지 합성 카티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협약이나 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는 겁니다. 법적 지위에 따라서 약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뭐 처방약이라고 해서 뭐 프리스크립된 뭐 프리스크립션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뭐 우리 영어로는 오버 더 카운터 메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처방 없이 이제 구매 가능한 약물들입니다. 또 불법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그러한 약물로 이제 규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독 상담을 할 때 좀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용어가 가진 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또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물질 사용 장애 같은 경우는 뭐 DSM-5에서 사용되는 진단 용어입니다.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손상이나 또 고통, 야기하는 이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뭐 중독, 남용을 좀 통합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사용 장애의 좀 심각한 형태입니다. 약물에 대한 어떤 갈망, 자제력 상실,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 사용을 이제 중단하게 됐을 때 뭐 신체와 정신에서 나타나는 좀 불편한 증상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뭐 손이 떨린다든지 뭐 불안해진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단 증상들은 좀 약물에 따라 다르게 되고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후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성 금단 증상이 좀 지난 후에도 뭐 수주간 혹은 수개월까지 지속되는 증상들입니다. 이게 피로감이라든지 뭐 불안이라든지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이런 것들이 후금단에 포함되곤 합니다. 후금단 증상을 잘 모르면 이것이 좀 재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약물을 계속 사용할 때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뇌가 약물에 적응하면서 발생하게 되죠. 특히 대마초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약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성에 관련된 것들 때문입니다. 교차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약물에 대한 내성이 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수술 중에서 마취제에 높은 내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발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물 사용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 또는 뭐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뭐 약물을 사용했던 친구를 만나거나 그 장소에 가거나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이러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발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물을 사용하고 싶은 이제 강렬한 욕구인데요. 이것은 물리적 증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좀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약물 사용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많아질수록 한쪽이 내려가면 사람이 변화하려는 동기가 높아진다. 다른 쪽에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좀 문제가 적어지면 변화 동기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이러한 균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독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중독, 에딕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에디켈에서 이제 비롯되었습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다,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이제 비상식적으로 좀 집착을 보이고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노예로 삼고 통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중독은 어떠한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납중독, 농약 중독처럼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의존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구분입니다. 중독은 뇌의 화학적 변화와 심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이 중독을 도덕적인 결함이나 또 의지 부족 이런 것이 아닌 신경 생물학적이면서도 또 심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약물 중독이 왜 발생하는가를 또 이해하려면 약물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물과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희열을 추구하거나 또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뇌의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활성화되고 뇌의 보상체계가 이제 자극이 되게 됩니다. 도파민 회로는 또 해마와 또 대뇌 변형계에 의해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또 대뇌 변형계는 감정을 일으키는 뇌의 어떤 부위입니다. 약물을 사용할 때마다 이 회로들이 강화가 되면서 뇌는 약물은 곧 기쁨이다, 약물은 곧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강한 연관성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술이나 약이 도파민 체계를 또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해마가 자동화되어 가지고 약물을 했을 때의 경험을 매우 명확히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약물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들을 유발하는 것이죠. 특정 장소, 특정 사람, 또 특정 감정 상태가 이러한 강한 기억과 연결되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유발 인자가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갈망을 막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생물학적인 과정을 이해할 때 상담자는 중독을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뇌의 어떤 신경 가소성의 변화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이런 강화된 신경회로를 다시 이제 재구성하는 굉장히 긴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도덕 의지 모델은 이제 과거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관점입니다. 약물 사용이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 때문이고 또 충동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겠죠. 이 모델은 도덕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치료 접근이고 또 의지를 이제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이제 치료의 목적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모델의 문제는 중독을 순수하게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기 때문에 처벌 대신에 인간적인 치료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질병 모델은 약물 중독을 뇌의 어떤 질병으로, 브레인 디지즈로 이제 보는 건데요. 중독자들에게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신에 인간적인 치료를 정당화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에도 한계가 있는데, 중독을 순수하게 의료 문제로만 보면서 또 개인의 책임과 또 회복 과정에서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들을 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학습 모델은 도덕 및 의료 모델의 좀 대안적인 건데요. 중독의 어떤 행동의 문제로 보면서 과도하게 학습된 비적극적인 학습 패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어떤 개인의 과제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됩니다. 이 모델은 어떤 중독을 습관적으로 또 학습된 어떤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나 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을 이제 시사하게 됩니다. 성격 모델은 반면에 또 중독을 성격 장애나 정상적인 발달이 좀 혼란하게 되어서 훼손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바라보고 치료적인 목적을 방향을 이제 성격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반면에 또 사회 문화 모델은 사회가 조금 허용적이고 소비가 많아질수록 중독 문제가 증가된다라고 보면서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 환경의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치료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사회 체계나 또 구조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 모델은 중독을 좀 질병이라고 좀 이해하고 개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원인을 이제 그것의 원인으로, 중독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이제 들면서 이러한 세 가지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좀 중독이라고 하는 복잡한 현상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조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생물학적이면서도 좀 심리적이고 또 개인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상담자가 이러한 좀 다층적인 복합성을 좀 이해할 때 비로소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면서 온전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이것이 좀 전인적인 홀리스틱한 중독 상담을 시작하는데 첫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약물이 신체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든 약물은 이제 섭취하고 또 대사 및 배설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약물이 일단 몸에 들어오면 이제 신체는 그것을 분해하고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겠죠. 이 과정에서 좀 약물이 대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소변이나 대변, 땀, 침, 호흡 등으로 배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은 사실 신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인데 약물이 들어오면 간 기능이 좀 보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신장은 이제 간에서 처리한 약물에 대사물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겠죠. 장시간 약물을 좀 사용하면 간과 신장에 좀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장기적으로는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어떤 신체 능력은 사실 성인과 좀 다르고 또 오랫동안 많은 양을 사용할수록 신체의 어떤 해독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가 더 쉽겠죠. 또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차이, 영양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상담자가 이러한 것들을 중독자의 신체 손상 정도를 좀 잘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의료 전문가와 협력해서 신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의 사용 방법은 이제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효과의 강도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방식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의 어떤 섭취 방법이 좀 다양한데요. 약물의 효과가 뇌에 빨리 이룰수록 약물 효과는 좀 강화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목할 점은 동맥 주사가 가장 이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독 위험과 신체 손상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어떤 내담자의 이런 사용 방법들을 좀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중독 심각도, 또 신체 손상 정도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전체적인 구조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중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중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또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항정신성 물질들이 이러한 세 가지 장애 유형을 야기한다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성과 금단입니다. 내성은 갈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단어들을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금단은 또 음주나 물질 사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인데 중독자는 이러한 불편한 금단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약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DSM-5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갈망을 하는 증상으로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약물에 대한 심리적 갈망이 중독의 어떤 핵심 특징임을 이제 인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들입니다. 신체 건강의 악화, 정신 건강의 문제, 관계의 파괴, 경제적인 어려움, 법적 문제 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독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관계들이나 파괴되어져서 모든 가족들이 불편해하고 떠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상담의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단순한 설득의 문제로 돼서 멈출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때문에 상담자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내담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좀 표준화되어 있는 진단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진단 기준은 DSM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약물은 독특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의약품인 경우는 법으로 정해서 좀 특별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또 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용을 통제하곤 합니다. 이것이 약물의 개인적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법과는 별도로 또 물질 사용 장애를 구별하여 진단하기 위해서 이 DSM과 또 ICD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 그 ICD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이제 국제 질병 분류가 되겠고요. 또 DSM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입니다. ICD는 이제 11번째 버전, 2022년 1월부터 이제 뭐 ICD-11으로 11번째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은 부분에서 뭐 10번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또 DSM은 또 5번째 버전이 나오고 텍스트 리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2022년부터 또 조금 DSM-5를 또 수정된 버전들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진단 체계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각각의 강점이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진단 과목들 또 정신 병리의 과목들을 좀 들으실 때 더 깊게 학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DSM-5에서는 이전 버전과 달리는 좀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을 구분하지 않고 물질 사용 장애라고 부르는 하나의 커다란 집합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독이 좀 스펙트럼 형태로 존재하고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수준의 물질 사용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DSM-5의 어떤 이런 변화들은 뭐 중독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좀 가능하게 합니다. DSM-5에서는 중독을 크게 이제 물질 관련 중독과 비물질 관련 중독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 새롭게 개정된 DSM-5에서는 이제 중독 및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물질 중독과 도박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알코올, 담배, 카페인, 대마초 계열의 어떤 카나비노이드, 또 환각제, 흡입제, 앞편유, 뭐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흥분제, 뭐 스테로이드나 코티솔, 뭐 가바와 같은 기타 물질들을 중독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중독을 유발하는지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또 내담자가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그런 표준 진단 체계 안에서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SM-5의 어떤 물질 사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진단의 기준은 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진단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약물 사용자가 기록된 어떤 11가지 증상 중에서 앞으로 이제 그 DSM 진단 기준에 기록된 11가지 중에서 적어도 뭐 2가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의 삶,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냐, 고용 여부에 영향을 주었냐, 사용의 양이냐 횟수를 통제하기 어려웠냐, 약물로 인해서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냐, 또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내성과 금단을 경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물질 사용이 또 실제로 또 장애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것들로 내담자도 내가 정말 장애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또 DSM-5의 어떤 물질 사용 장애 진단 기준을 더 상세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위쪽에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물질 관련 장애와 비물질 관련 장애의 어떤 핵심적인 증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질 사용 장애, 물질 유도성 장애, 또 뭐 정신장애, 또 도박장애, 뭐 이런 것들 구별되는 부분들, 이제 하위 장애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단의 표를 보시면 물질 사용 장애의 어떤 진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나열하고 있는데, 뭐 조절 능력 손상, 사회적 손상, 위험한 물질 사용, 약물 학적 진단 기준, 이런 것들 11개 그런 하위로 또 11가지 그 기준으로 11가지의 진단 기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이 기준 중에 몇 가지를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경증이냐 중등도냐 중증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물질 사용 장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좀 참고하셔서 내담자를 체계적으로 이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DSM-5에서는
물질 사용과 좀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어떤 공존 장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독이나 금단기간 동안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 오용 및 금단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물질 사용의 결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정신장애를 보이는 것이 약물과 독립된 것인지 또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공존장애를 파악하는 데 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약물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냐, 아니면 약물 사용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독립적인 정신질환인지를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분이 치료 계획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약물 사용이 이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런 공존장애에 관련돼서 몇 가지 범주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경인지장애인데요. 알코올이나 진정제, 또 그리고 흡입제,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사용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르사코프 정신증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제 신경인지 손상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의미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정신병적 장애인데, 마리화나 사용이 또 정신병적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로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현병인 경우에는 담배라 질병을 감소하고 또 인지를 향상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연구도 이제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타 부분들인데, 기분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그러한 관련 장애들, 수면, 각성장애, 성기능 부전, 선망, 이런 것들 중독과도, 이러한 증상들도 이제, 약물 중독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들, 공존 장애들을 잘 평가하고, 또 필요시에는 상담자는 이제 정신과 의사와 좀 협력하여서 또 종합적인,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이러한 좀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외상, 또 트라우마, 이런 부분인데요.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처방약이나 불법 약물을 좀 남용할 위험이 좀 높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또 다른 트라우마 관련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독 행동이 그 외상의 어떤 고통을 자기 치료, 이렇게 셀프 메디케이션 하려는 그러한 시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담자는 이제 중독자의 어떤 이런 외상 경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약물 사용이 외상 증상을 좀 관리하려는 시도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이해를 하시면 치료의 방향과 깊이를 좀 판단하고 또 결정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물 사용과 또 자살, 정신건강의 관계는 사실 중독 상담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몇 가지 좀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약물 사용자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자살 사고를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사용이 오히려 절망감, 또 무기력감,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상실을 좀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이러한 공존장애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을 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서 살짝 언급했지만 중독자의 정신질환 증상이 약물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냐, 아니면 독립적인 정신질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의 어떤 정신장애 증상을 안정시키고, 또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정신장애 증상을 줄이는 노력들이 사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텐데요. 약물 중독과 정신질환이 악순환을 좀 형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구별함과 동시에 또 치료도 동시에 좀 개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앞서야 되는가, 무엇이 뒤서야 되는가, 혹은 어떤 것들 좀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문에 어떠한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살 위험이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위기 개입, 또 정신과 의사와의 협력, 그래서 입원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고, 또
가정 상담을 같이 진행하며 병행하면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는 등 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좀 늘 이제 염두에 둬야 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물론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자기의 돌봄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약물 중독은 신체에도 심각한 이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물 사용자는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또 이빨 관련 문제들, 호흡기 질환, 불규칙한 월경, 피부병, 성병이나 또 간과 관련된 이런 질병들에 또 걸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제 약물에 취한 채 벌이는 어떤 충동적이고 무분별하던 성행위를 통한 질병들, 또 이렇게 주사바늘 함께 쓰는 행위를 통한 이런 피부 증상이나 정맥 결절 또 관련된 증상, 감염 증상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물을 다양하게 섞어서 이제 과도하게 복용하여서 야기되는 어떤 독성 반응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독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탈수나 고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터시나 합성 대마 등 이제 디자이너 약물과 또 알코올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몸은 이미 이제 각성이 돼서 체온이 막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이제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도 이를 조절하지 못해서 좀 심각한 탈수나 고체온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이제 파티나 클럽 같은 환경에서 더 이제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용, 즉 오버도스라고 하는 이제 위험인데요. 불법 유통되는 마약은 이제 성분이나 그 농도가 일정하게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물질을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과용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반응인데요. 그 약물 사용 과정에서 색전증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흡입이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기관지염, 또 이제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위험은 이제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제 건강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행동 중독의 역사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동 중독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또 그 역사적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행동 중독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도박장애인데, DSM-4 텍스트 리비전 이전 버전에서는 도박장애가 중독이 아니라 이제 충동조절장애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즉, 좀 참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연구가 조금 지속되어 오면서 축적되면서 도박 행동이 단순한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 중독과 매우 유사한 그러니까 뇌 보상 체계와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버전이 이제 DSM-5 버전에서는 중독 장애가 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의 하위 범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재분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행동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편 인터넷 게임 중독은 DSM-5 본문이 아니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이제 또 뒤에 섹션 부록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문제성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진단 기준을 확정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중독, 운동 중독, 쇼핑 중독과 같은 다른 행동 중독 유형들 역시 임상 현장에서는 자주 관찰은 되지만 현재까지 DSM 체계 안에서는 공식 진단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동 중독은 과연 중독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시작해서 점차 중독의 한 형태로 이해폭이 넓어져 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행동 중독의 정의와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중독은 사실 전혀 낯선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사랑, 성관계, 돈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인간에게 매우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그런 욕구 자체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행동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좀 통제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발생합니다. 즉 행동 중독이란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있는 그런 행동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 삶을 좀 잠식하게 된 그런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중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학자가 바로 마크 그리피스입니다. 이 학자는 이제 행동 중독을 6가지 핵심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현저성이라고 해서 특정 개인의 특정 행동이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과 또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분 변화로 그 행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거나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성이라고 하여서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나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단 증상으로 해당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초조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행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갈등으로 그 행동 때문에 대인관계, 학업, 직업,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발이라고 해서 중단하려고 시도해도 다시 이전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6가지 요소는 어떤 행동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중독의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요소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내담자들을 판단할 때 좋은 툴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행동 중독을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그 중에서도 원인 구조적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인 구조의 관계에서의 또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은 행동 중독을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기저 요인과 또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어떤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중독으로 이제 발전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독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어떤 체질적, 기질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무는 반면 누군가는 중독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중독을 어떤 도덕적인 실패나 성격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떤 의료적인 모델에 따라서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을 설명할 때 의지의 부족 이런 단어보다는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관점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좀 유전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델은 유전적인 요인이 중독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족력이라든지 가족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부모나 형제 중에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 중독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이를 이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중독을 어떤 뇌 기능의 변화와 연결하여서 이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상 체계와 실행 기능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중독 행동은 어떤 즉각적인 어떤 보상에 과도하게 좀 반응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좀 저하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중독 행동은 뇌의 어떤 일종의 세포 기억처럼 각인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특정 자극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단순히 어떤 뭘 안 하면 끝났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단 이후에도 재발이 높은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원인 구조적 관점은 행동 중독을 어떤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취약성 또 뇌기능의 변화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원인 구조적 관점 안에서 심리학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특정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어떤 강한 갈망이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몸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과 정서 상태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봅니다. 즉, 행동 중독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보다도 그 행동이 어떤 심리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먼저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중독 행동을 어떤 개인의 어떤 초기 경험과 깊은 정서적 갈등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적절한
어떤 양육의 경험들, 또 애착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적개심, 자아기능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중독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어떤 수음이나 동성애와 같은 개념들도 이 틀 안에서 병리적으로 좀 해석되는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이론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점이 중독을 행동 자체보다 내면의 어떤 결핍이나 갈등의 표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보다 현재 중심적이고 기능적인 그러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정 행동이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 행동은 불안, 스트레스, 긴장, 공허감 같은 불편한 심리 상태를 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그 행동은 그 개인에게 즉각적인 어떤 안도감, 혹은 또 편안함을 제공하게 되고, 이 경험은 정적 강화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 행동을 다시 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이 좀 반복되면서 중독 패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중독 행동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버티게 해주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행동 중독을 의지의 실패로 보기보다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인 구조적 관점의 세 번째 요소인 또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행동 중독을 개인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독이 어떤 사회 안에서, 어떤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허용되거나 또는 장려가 되는지가 중독 위험을 크게 좌우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중독의 양식, 즉 중독이 나타나는 형태 역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도박이나 알코올 이런 사용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쇼핑과 같은 새로운 행동들이 중독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 갑자기 변했다기보다도 사회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중독으로 정의하는가, 이건 역시도 사회문화적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행동은 한 사회에서는 문제 행동으로 간주가 되지만, 또 다른 사회에서는 비교적 좀 용인이 되거나 정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중독은 절대적으로 어떤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사회가 무엇을 위험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문화적 관점은 행동 중독을 개인의 약점으로 환원하기보다도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가치관, 또 문화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입재활적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기존의 원인구조적 접근만으로는 행동 중독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개념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을 말합니다. 즉, 행동 중독은 단순한 욕구나 충동이 아니라 몸과 뇌에 익숙해진 행동 패턴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개념이 갈망이라는 건데요. 갈망은 처음 경험했던 강한 보상을 다시 느끼고자 하지만 이미 그 수준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함과 긴장을 경험하는 심리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슐츠의 어떤 원숭이 실험이나 그 MIT의 G미러 실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보상 자체보다 보상이 기대되는 순간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은 중독 행동이 왜 쉽게 반복되고 또 중단 이후에도 재개되기 쉬운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개입 재활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습관과 또 갈망의 고리를 어떻게 끊고 새롭게 좋은 것으로 학습시킬 것인가, 학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런 행동 중독이 습관화된 행동 반응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때 중독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또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행동 중독 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입재활적 관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행동 중독을 완전히 치료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중독을 없애는 것보다는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기존처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찾고 또 그 구조를 이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에 머무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행동 패턴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또 어떻게 재활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제 행동 중독을 의지의 문제나 단번에 고쳐야 할 병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또 관리해 나아갈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개입 재활적 관점은 설명보다는 변화 가능한 지점 거기에 더 관심을 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개입 재활적 관점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중독 회복을 위한 좀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입 재활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이제 폐해 감소와 재기입니다. 먼저 이 폐해 감소 모델은 모든 문제 행동을 즉각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 폐해의 정도의 어떤 위계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안전과 웰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폐해에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접근입니다. 즉, 어떤 완벽한 중단보다는 덜 해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둡니다. 이 접근의 의의는 어떤 물질 중독처럼 물질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개입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행동 중독은 또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먹는 거, 소비하는 거, 관계 맺는 것 같은 행동은 삶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동 중독의 경우에는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됩니다. 폐해 감소 모델은 중단 실패를 재발로만 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그러한 틀을 제공합니다. 상담자로서 여러분은 이 중독자가 완벽한 회복이 아닌 현실적인 관리와 조절을 목표로 삼도록 돕는 것을 또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 중독의 특성을 존중하는 현실적인 치료 접근이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폐해 감소와 함께 또 중요한 관점이 또 이 재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기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삶의 일부로 통합해 새로운 자기상을 형성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전문가가 치료를 통해서 또 고쳐주는 그러한 모델이라기보다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선택권과 또 주도권을 갖는 접근입니다. 따라서 재기는 어떤 치료적인 차원보다는 행동을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재활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재기는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석사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행동 중독 치료에서 중독자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상담자는 단순히 치료자가 아니라 안내자이며 또 중독자가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좀 진정한 행동 중독 상담의 의미입니다. 개입 재활적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 선택 이론입니다. 선택 이론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어떤 선택의 결과로 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전문가라기보다도 본인 자신입니다. 이 이론은 이제 모든 사람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을 단순히 무력한 존재로만 보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로 이제 이해합니다. 따라서 행동 중독 문제에서도 그 핵심은 통제나 강제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선택 행동은 행동 중독을 외부에서 어떤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조절하고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중독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좀 회복의 어떤 이런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역할은 중독자에게 어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을 일깨우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행동중독 상담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개입자활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동기균형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 행동이 하나의 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심리적 욕구와 동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그 핵심입니다. 자율감, 또 유능감, 소속감, 그리고 목표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모양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한 방향의 동기가 좀 과도하게 커질 경우 다른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면서 전체 균형이 이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달성이나 성취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자율감이나 소속감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동기가 지나치게 팽창하거나 위축이 될 때 다른 영역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는 사람이 긴장, 공허감,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쉬워지고 그 결과 특정 행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기균형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단순히 줄이기보다는 또 없애기보다는 그 행동이 대신하고 있던 그런 동기적 기능을 다시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인가입니다. 즉, 중독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도 자율감, 유능감, 소속감, 목표감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이 개입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동 중독은 의지의 실패라기보다도 삶의 동기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행동 중독자가 보이는 이런 행동이 또 무의미한 선택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절박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년기에 형성될 수도 있고 또 자라나면서 청소년기나 이렇게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들을 잘 이해할 때 중독자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는 중독 행동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알아차리게 해주고 또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담 석사 과정 여러분이 습득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행동 중독자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심리적인 역동을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중독 상담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미주의 이론은 행동 중독의 신경생물학적 기초를 이제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내장 기관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 부활량이 좀 높아지면서 지속적인 어떤 투쟁, 도피 반응 혹은 이제 부동화 반응을 야기하여서 중독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신체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좀 빠지게 되는데 이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한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 폭식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게임으로 이 긴장을 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시하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결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같은 행동이 자꾸만 반복되고 결국은 중독 행동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행동 중독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신경생물학적인 어떤 과정과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독자의 스트레스 관리, 신체적 이완 기술을 배우는 것, 혹은 배우게 하는 것이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묵상이나 이렇게 이완의 기법들, 호흡이나 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독자가 건강한 방식으로 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동 중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담자는 이런 다양성을 좀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은 또 DSM-5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행동 중독인데요. 도박 중독자는 그 도박의 짜릿함과 또 다음엔 꼭 이길 거다 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 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돈을 이제 잃게 됩니다.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관계 파괴,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제 중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제 중독인데요. 온라인 게임, 채팅, 쇼핑, 영상 시청 등 인터넷에서 다양한 이런 인터넷의 활동들이 중독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여기 취약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SNS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이제 새롭게 대두된 그러한 중독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기다리는 그런 심리들,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 포모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중독 및 관계 중독입니다. 성적 행동이나 또 로맨틱한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중독입니다. 이는 개인의 어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 관계에서도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타 행동 중독들, 일 중독, 음식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들은 겉보기에는 건강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좀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학업 과정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행동 중독은 또 물질 중독만큼 심각하며 개인의 삶에 광범위한 부정적 행동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좋은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보이는 일 중독이나 운동 중독도 실제로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과 또 관련된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행동 중독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와 진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평가와 진단은 사실 치료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독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선별입니다. 중독 내담자에게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상담자는 초기 면담을 통해서 중독 가능성을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단입니다. 내담자의 어떤 중독 상태에 대해서 특정 분류 체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DSM이나 ICD 같은 그런 기준들을 사용하여서 구체적인 진단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사정입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내담자가 지닌 중독 문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중독 증상의 범위라든지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증상의 기간 및 심각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단계가 좀 순차적이면서도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선별 없이 진단할 수 없고 진단 없이 사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별은 모든 평가의 이제 첫 단계입니다. 선별이라는 중독 내담자에게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 목적으로는 이제 중독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담자의 심리적인 욕구와 또 성격 특성 등 어떤 치료적인 과정의 개요를 이제 구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별 검사는 이제 중독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원 자료 문항 또 통계 편람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런 선별 과정을 통해서 촉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 및 즉각적인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원 자료 문항과 이제 진단입니다. 진단은 내담자가 보이는 중독 양상을 어떤 특정한 분류 체계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진단명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즉 선별이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단계였다면 진단은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명확히 이름을 붙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앞에 설명했듯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와 국제질병분류법, ICD, 지금 11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신판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진단의 목적과 적용 맥락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진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어떤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사정의 단계입니다. 이 사정의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지닌 중독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독 증상이 어느 범위와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지, 또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선별과 진단이 문제의 유무와 또 진단명을 중심으로 했다면 사정은 그러한 정보를 좀 바탕으로 내담자의 삶 전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별과 진단 과정에서 수립된 그런 정보들을 좀 보완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정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이제 중독 상담자들이 주로 진행하게 되고 일반 상담 현장에서는 자격을 가진 상담자가 또 진행하게 되곤 합니다. 단순히 문제만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는 않고요. 사정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과 욕구, 또 취약한 부분, 그리고 개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묻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어디서부터 개입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별 도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 도구는 진단이나 사정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초기 단계의 도구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중독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선별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약물 중독 선별 도구가 있고 또 알코올 중독 선별 도구로는 WHO에서 개발한 그런 도구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도구는 음주 문제의 위험성이 있는 성인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담배 중독에 같은 경우는 니코틴 의존도 자가 진단표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도박 중독 선별 위해서는 GA 20문항짜리 아니면 K SOGS 또 17문항 같은 이런 도구들이 활용됩니다. 또 인터넷 중독 영역에서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척도가 국내 임상 연구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선별 도구는 문제의 가능성을 빠르게 가려내기 위한 도구이지 또 진단명이나 치료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 또 여기서 이게 자기 보고식 이런 검사지들은 자기가 보고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중독의 분류와 평가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먼저 물질 중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요. 약물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약물 중독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루었습니다. 도덕 의지 모델에서 또 공중보건 모델까지 각각의 관점이 가지는 그런 의미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DSM-5의 진단 기준을 통해서 물질 사용 장애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학습했습니다. 또한 이제 행동 중독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았는데요. 행동 중독이 물질 중독과 얼마나 유사한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피스의 어떤 6가지 특징, 또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들, 도박장애부터 어떤 인터넷 중독, SNS 중독, 뭐 성중독, 쇼핑 중독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행동 중독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나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신경 생물학적인 변화와 심리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또한 물질 중독과 행동 중독 모두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같은 심각성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 없이는 효과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독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좀 깊게 이해하며 그들 내면에 있는 욕구들, 그 다이나믹들, 또 결핍들, 또 그 환경이 또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런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과 사회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러한 이해들을 다 모두어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또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중독 상담자의 어떤 가장 큰 자산이 이러한 지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좀 공감과 희망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독자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희망적인지 그것이 회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 돌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